그 요새 그 엔저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엔화가 많이 떨어진다는 소식 많이 들으셨겠습니다. 그쵸? 엔저 현상. 달러 엔 환율을 좀 살펴볼까요? 원달러 환율은 여러분들 아실 거고. 요새 달러 인덱스를 한번 봅시다. 달러 인덱스도 최근에 좀 계속 좀 올라갔죠. 이게 어우 많이 올라가네. 이게 이제 달러 N이에요. 여기 써있죠? USD가 달러고 JPY가 아, 저거요. 이 N, 엔화. 근데 엔화가 지금 계속 올라가죠. 근데 달러로 엔화가 지금 계속 올라가니까 엔저죠, 엔저. 근데 이제 이게 150이 되게 되면 관리가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엔저 현상이 150 올라가게 되면. 근데 지금 엔화가 계속 올라갔어. 엔저 현상이. 근데 이게 저기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여기 써 있네.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 8,218억 달러, 전달 대비 136억 달러로 연속 4개월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액 14년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에서 미국의 국채를 이거 9월 20일자 기사거든요. 중국에서 미국 국채를 계속 매도 때리고 있어요. 근데 누가 사주냐면은 일본에서 일본에서는 여기 써있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미국 국채를 매도 때리고 일본에서는 미국 국채를 매수해요. 그래서 미 국채 최대 보유국이 어디냐면 일본이에요. 일본이 미국 국채 최고 보유액, 아니 보유 나라 1위. 2위가 어디냐면은 중국. 근데 중국은 매도되고 있고 일본은 매수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본의 미국의 국채에 대한 어떤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어디냐면 일본이야. 그러니까 두 나라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쳐. 왜? 1위가 일본이고 2위가 중국이니까.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일본은 지난 6월보다 69억 달러 늘어난 1조. 여기는 중국은 8,218억 달러잖아. 근데 일본은 1조야, 1조. 1조 1,10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69억 달러 더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일본의 어떤 그 영향이 있어요. 미국 국채, 10년물 국채의 어떤 금리에. 이거를 왜 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냐면은 채권금리가 아까 보여드렸잖아. 채권금리가 이게 지금 4.43 4.438이잖아. 근데 이게 4.5까지 올라왔었잖아요. 아까 보셨다시피. 보이시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팡 떨어졌잖아요. 채권금리가 이렇게 급등했잖아, 급등. 그러니까 툭 떨어졌지. 이 툭 떨어진 원인이 제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미국에서 아니 일본에서 현행 통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금리를 인상한다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일본에서 지금 엔저가 너무 심하게 있다 보니까 예, 그것에서 금리 인상을 하려고 했었어. 왜냐면 금리를 왜 인상을 하려고 했었냐면 그 일본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3.1%까지 올라왔어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 올라가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일본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되게 낮잖아요, 원래는.
저성장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3.1%까지 올라왔어. 그러니까 일본의 소비자 물가지수도 올라가는 거야. 그럼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해? 당연히 소비자 물가지수를 떨궈야 되잖아. 그 소비자 물가지수를 떨구려면 금리를 인상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일본도 이제 금리를 인상시키려고 준비를 했어. 근데 그래서 대부분 요번에는 금리 인상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동결을 해버렸네. 초완화 통화 정책을 유지하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화 정책인데 초완화야. 완화 정책인데 초완화 정책 일본은. 왜냐면은 단기 금리가 마이너스 0.1%야. 마이너스야. 그리고 일반 금리는 이제 장기 금리는 1% 이하 상한선을 그렇게 두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이렇게 결정하다 보니까 완화 정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완화 정책을 하게 되면은 미국의 채권을 사게 되잖아. 완화 정책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미국의 채권 가격이 채권 금리가 떨어지죠. 왜? 일본에서 채권을 더 사주게 된 거니까. 지금 이 완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니까. 만약에 완화 정책이 아니라 긴축으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 미국의 채권을 사야 될 살 수가 없잖아. 그러면 다시 더 올라가긴 하겠지. 근데 요번에 일본에서 통화 정책을 완화로 해줘서 떨어진 거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때문에 제가 그걸 좀 올려드린 거지.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완화 정책은 뭐냐, 그 완화 정책은 뭐냐면은 채권을 사는 거야. 채권을 사갖고 돈이 은행으로 더 해줘. 그래서 국민들한테 더 많은 대출을 해줘. 오히려 긴축이란 것은 채권을 파는 거지. 완화 정책을 계속 지금 일본은 완화 정책을 유지를 하는 거잖아. 초완화 정책이라고 하잖아. 그럼 채권을 사겠지. 근데 채권을 어떤 채권을 사? 일본은 미국 채권이 1위잖아. 미국 채권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잖아. 그 완화 정책을 유지를 한다고 결정을 내니까 채권 가격이 쭉 올라가다가 툭 떨어져 버린 거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건데, 그 일본의 N 선물이야, N 선물. N 선물이 그러니까 N 달러죠. N 달러가 아니라 엔화가 계속 떨어지죠. 저평가되면서 계속 빠져버리죠. 근데 여기가 원래는 이렇게 올라오려고 했었어. 최저가로 뭐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려고 했는데 띵 맞고서 저항대 맞고서 다시 한번 빠졌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절할 것 같아. 일본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좀 올라갈 것 같아. 그 일본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라가야 되면 지금 초완화 통화 정책을 유지할 수가 좀 없거든. 그럼 어쩔 수 없이 약간은 금리 상승이라든지 긴축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 지금은 초완화 정책이긴 한데. 그러면은 엔화가 지금은 바닥이긴 한데 엔화가 다시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지. 저는 좀 그렇게 봐. 지금 당장은 아니고 저는 엔화의 통화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봐. 지금 말고. 근데 엔화의 그 통화 정책이 바뀌는 그 원인은 뭐다? 일본의 물가가 더 상승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통화 정책을 바꾸겠지. 지금 초완화 통화 정책에서 긴축 정책으로 바꾸긴 하겠지. 그런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타이밍은 당장 뭐 다음 통화 정책 때 긴축으로 바꾼다 이건 아니야. 근데 주목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지. 왜? 여기 차트에도 보시다시피 이게
계속 하방이잖아. 하방인데 보이세요? 공간이 여기가 있잖아. 충분하게 반등할 공간이 있어. 이렇게 올라갈 공간이 있어. 물론 이건 아니지. 아직까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는 아니지. 하지만 지금은 약간 저점의 모양새가 있어. 그러면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물론 이게 지금이 저점이라고 단정해서 얘기할 수 없는데, 근데 저점 모양새는 있어. 예, 그런 건 있어. 그럼 엔화가 다시금, 지금은 좀 싼 엔화지만, 엔화가 좀 비싸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런 부분도 뭐, 이런 어떤 것을 고려하면서 채권의 어떤 흐름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일본의 어떤 통화 정책도 우리는 예의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미국의 채권을 팔고 있죠. 계속 매각을 하고 있죠. 중국은 미국의 국채를 매도 때리고 매각하고 있고, 그 매각한 돈 갖다가 뭘 하고 있냐면 금을 사고 있어요. 황금. 황금이라 얘기할 것가 없는데 금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금은 아직 크게 올라가고 있진 않아요. 근데 금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긴 하겠죠. 이제 금이 아마 올라갈 타이밍이 따로 있긴 있는데 그건 제가 아직까지 좀 더 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린다면, 네, 요것도 한번 볼까요? 그 최근에 금 가격이 급락을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고금리 지속 공포의 급락, 금 가격 급락했다. 고금리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감에 금 가격이 을 끌어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금의 가격이 금리하고 좀 연관이 있다는 것이 있는 거죠. 보시게 되면 금 시장에서 고금리 장기화는 부정적인 요인이다. 금 대신 보유할 수 있는 다른 자산인 채권 등의 매력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달러화도 강세를 보이며 금의 가치를 끌어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의 어떤 상승과 하락은 금리와도 연관이 있다. 고금리일 때는 오히려 부정적인 요인이 된다.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네, 그래서 그걸 보자는 얘기야. 중국에서는 이제 미국의 채권을 매각하면서 금을 더 사들이고 있고, 그리고 일본은 아직까지 완화 정책이다 보니까 미국의 채권을 계속 사고 있고, 근데 만약에 일본에서 이 초완화 정책을 스탠스를 바꾸게 된다면은,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일본의 그 엔화가 강세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긴 하겠죠. 그리고 이것도 한번 좀 볼까요? 보는 김에 하나만 더 볼까? 어, 물론 이것도 있어요. 뭐도 있냐면은 따라 이것도 하나 볼 필요. 그 어, 요것도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 연준의 대차대조표 아시죠? 연준의 대차대조표. 요걸 한번 볼게요. 이게 연준의 대차대조표거든요. 이 대차대조표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 긴축을 할 때는 대차대조표가 줄어들어요. 완화를 할 때는 대차대조표가 늘어납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 보시다시피 긴축을 하고 있잖아요. 연준에서 이거 대차대조표거든요. 총자산이잖아. 총자산의 규모를 보는 거잖아. 총자산의 규모가 줄어들지 않았겠지. 그렇지. 총자산의 규모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무엇이야? 대차대조표가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대차대조표가 줄어든다는 무슨 얘기야?
긴축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치? 현재로서는 연준에서 계속적으로. 그러면 만약에 대체 지표가 다시금 증가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완화 정책으로 바뀌겠지. 네, 그런 관점으로 해서 요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계속 긴축을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이 보여지는 거죠. 왜냐면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은 연준에서 금리를 이제 동결하고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 동결만 한 거지 긴축을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는 너무 지금은 설레발을 치면서 뭐 앞으로 뭐 연준에서 금리 인하하니까는 뭐 채권을 지금 사야 된다. 그건 아닌 거지. 채권을 사는 것은 금리 인하할 때 채권을 사야 되는 거지. 그러려고 한다면 연준에서 그 통화 정책을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안 바꾸고 있잖아. 그리고 그걸 안 바꾸는 이유가 일본에서 채권을 계속 사주고 있잖아. 근데 일본의 어떤 통화 정책이 바뀌게 된다면은 연준에서도 스탠스가 좀 바뀔 수가 있긴 하겠지. 근데 아직까지는 긴축을 계속 유지한다는 거지. 당분간은 뭐겠어. 당분간은 고금리. 지금 네, 현재 사고에 사고. 사고. 저 단어도 참 안 좋은 단어긴 한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사고 치고 있는 거지. 계속. 고금리 계속 유지가 되지. 고물가 계속 유지가 되지. 고유가 계속 유지되지. 고환율 유지가 되지. 환율도 봐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환율이 얼마죠? 환율까지 고환율이잖아. 환율이 현재 우리나라 환율이 1,300원대잖아요. 1,300원대가 저환율이 아니잖아. 고환율이 적정 환율이 아니잖아. 적정 환율은 우리나라 적정 환율이 1,100 얼마죠? 1,110원에서 1,170원인가요? 이게 적정 환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환율은 지금 1,340원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환율도 지금 고환율이에요. 고환율.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되게 안 좋은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어, 근데 사람은 적응을 많이 하잖아. 그 어떤 상황이 놓여지게 되면 그 상황에서 극복을 하려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수능을 하는 거잖아, 그치? 지금도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뭐 당연히 고물가, 고환율 뭐 이런 거 다 고유가 이런 거 다 고물가 이런 거 다 알긴 아는데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는 적응을 한 것뿐이잖아. 근데 적응을 한 거지 그것이 좋은 건 아니잖아. 환율 자체가 1,300원 여기 써있네. 1,335원이잖아. 이게 뭐 좋은 환율일 때가 아니잖아. 이게 정상적인 환율일 때가 아니잖아. 근데 우리는 그냥 이런 환율에 이미 1,400원대 환율에 적응을 했잖아. 그러니까 1,400원을 이미 적응하다 보니까 1,300원 자체가 비싸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적응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우리가 적응해서 고환율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 뿐인 거지. 실제로 봤을 때는 지금 엄청나게 고환율이죠. 이렇게 되면 고라는 것은 뭔가 적정하지 않다는 얘기잖아. 적정한 것이 가장 좋은 건데 적정하지 않고 너무 높은 거잖아. 어떤 한계치를 넘어선 거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요소들이 다 뭐예요? 이런 요소들이 리스크란 거죠. 계속 고금리 유지되고 고물가 계속 유지되고 고유가 계속 유지되고 고환율 계속 유지되고 사고예요. 지금 사고 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위험한 상황이란 거죠.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우리는 적응했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건지 모르는 거야. 이미 위험한 곳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니까.
하지만 저거는 말 그대로 위험한 상태인 거죠. 지금의 어떤 경제 상황은 엄청나게 위험한 거고 엄청나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엄청나게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해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분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금리가 계속 올라가잖아.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가계부채라든지 기업부채라든지 국가부채라든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거고요. 고물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고물가면은 아무래도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기업들의 생산력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고물가면 당연히 소비가 감소하겠죠. 그 소비가 감소하게 되면 기업들이 소비가 감소됐으니까 생산량이 많이 커지지 않겠죠. 줄어들겠죠. 그래서 요새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뭐 반도체 감산 이야기 많이 나오죠. 감산을 해야 된다. 감산을 해야 된다.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유가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뭐 90달러, 89달러 이어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1,300원 자체가 1,300원 자체가 고물가죠. 저기 고환율이죠. 근데 이 1,300원을 고환율이라고 느끼고 있지 않다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인 거죠. 예, 리스크를 떠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리스크가 떠안고 살아가니까 그 문제가 언젠가는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이 없어진다면 괜찮긴 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현재 리스크라고 한다면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이잖아. 그러면 이런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리스크가 이제 뭐 적정한 금리로 떨어지고 뭐 적정한 물가로 떨어지고 적정한 유가로 떨어지고 적정한 환율로 돌아온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괜찮긴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금리가 계속적으로 채권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물가도 아까 그 같이 봤잖아. 물가도 한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또 올라가잖아. 8월 생산자 물가 지수인가요? 네. 네, 8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라갔잖아. 그 8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면 당연히 그 다음에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지 않겠어요? 거기다 추석 껴있고. 그러면은 고물가가 계속 유지되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고금리 유지되고 거기다 고환율 유지되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극으로 치닫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이렇게 이런 거잖아. 여기가 이제 이렇게 여기가 중, 여기가 고, 여기가 저야. 근데 지금 고야 고. 적정한 게 여기서 움직여야 되는 건데, 그쵸? 중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고니까 사고니까 지금 이게 계속 올라가. 물가도 올라가고 유가도 올라가고 환율도 올라가고. 그럼 당연히 한계치에 다다르겠지. 한계치에 다다르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빵 터지겠죠. 문제가 발생하겠지. 뭐든지 그렇잖아. 우리가 여러분들 볼륨도 그렇지 않아요? 볼륨도 100으로 맞춰서 하면 안 된다 하잖아. 볼륨 크기도 한 95가 최대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100을 초과해버리게 되면 100으로 가게 되면 빵 터져버리잖아. 문제가 발생하고. 지금 계속 이게 치솟아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여기서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거,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뭐 아무래도 요새 그 일본의 엔저 현상이 있으니까 그 엔저 현상이라고 이야기는 일본의 환율이 다시금 올라가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일본의 그 통화 정책이 바뀌겠죠. 그 일본의 통화 정책이 바뀌게 되면 그러면 이제 채권을 이제 일본도 미국의 채권을 많이 못 사겠죠. 그 일본에서 채권을 못 사게 되면 채권 금리가 또 올라가겠죠. 중국에서 매각을 계속하고
예, 그래서 일본의 통화 정책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근데 일본의 통화 정책이 왜 바뀌어요? 일본의 통화 정책이 바뀐 이유는 일본의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일본의 통화 정책이 바뀌겠죠. 일본에 또 한계선이라는 게 있잖아. 일본의 그 물가 상승도 한계선인데 그 물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면 일본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 초완화 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긴 하겠죠.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유가가 유가를 유지하니까는 당연히 금리 상승이 아니 저기 물가 상승을 촉발하게 되는 상황이 오겠지. 그래서 일본의 그 통화 정책도 네,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이야기해 볼까요? 일본과 중국 채권, 미국 채권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포인트.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네, 좋아요, 새로 오신 분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